집에 머물러 달라.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임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틀째 5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이러다가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시내버스에 이어 오늘부터는 서울 지하철이 단축 운행에 들어갑니다. 심야 운행 횟수를 줄이고 일부 노선은 막차 시간도 당겼는데요. 우리 모두 다시 멈춤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확진자가 20명을 넘어가면서 교육당국도 비상입니다. 수능 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시 후 교육부 박백범 차관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1월 27일 김지훈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보고가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조 바이든 당선에 대해 미국을 자극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에 내린 거예요? 네, 그 해외 공간에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속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보고 이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발언에 신중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그러면서 국정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해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친분 관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라는 게 말이 전략적 인내지 사실상 뭐 방치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트럼프 때와 달리 시스템적 접근이 예상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면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상회담 성사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렇게 국정원이 전했는데요. 이 시스템적 접근에 대해 김병기 의원이 좀 해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식의 일방적인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 관료들에 의한 검토와 정책 연구를 통해 바텀업 방식,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을 한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북한은 남북 대화보다는 북미 대화에 끊임없는 기대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드리면 국정원은 북한이 내년 정초에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8차 당대회 방역 문제 등으로 지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이 8차 당대회에서 열병식을 다시 개최할 예정인데 이게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에 대해서 군사적 과시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극을 하지 말라고 해외 공간에 얘기했다는데 보통 자극은 북한 내에서 미사일 쏴서 도발하는 걸로 하지 않나요? 해외 공간에서 미국을 자극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 별로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왠지 이거는 미국한테 전달하는 메시지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좀 불안하거든요. 뭐 약간 미국한테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북한이 미국 측에 전달하는 느낌이 좀 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언론 보도로 다 전달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만나면 정말 좋겠다. 뭐 얘기도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처럼 탑다운은 아니더라도 시스템이라도 괜찮을 것 같다. 약간은 먼저 그렇죠. 메시지를 던진 느낌이 살짝 이건 정말 내피셜입니다. 네. 살짝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 방역 규정을 어긴 핵심 간부 또 환율 급락에 환전상을 처형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환율 급락하는 거를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오늘 국정원 보고에서 역시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보고하면서 국정원이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용을 전달했는데 일단 지금 북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가 안 좋은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 국경을 봉쇄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물자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원자재가 부족해서 산업 가동률도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식료품 물가도 한 4배 정도 올랐고요. 이렇게 경제난을 언급하면서 이 자기 통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 이렇게 국정원이 보고를 했다라고 전했고요. 특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합리적이고 과잉 분노 표출과 또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그 내용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환율이 급락했다라는 이유로 평양에 거물 환전상을 처형을 했고요. 또 바닷물이 코로나19로 오염되는 데 대해 우려를 해서
이 어로하고 소금 생산도 금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핵심 간부가 방역 규정 이행하지 않아서 강도 높게 처벌하기도 했고 또 지금 물자 반입이 금지돼 있는데 지난 8월에 물자를 반입한 간부가 처형됐다 이런 보고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이 돼요? 뭔가 조금 되게 불안정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들인데 뭐 하여튼 정상적이진 않네요. 이런 상황. 정말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긴장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요? 네. 그리고 여당이 그 단독으로 처리한다 했던 국정원법 어떻게 됐나요? 네, 오늘 원래 민주당에서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며칠 더 논의해보겠다라고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뭐 며칠 협의를 해보겠지만은 협의가 안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 30일에는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고 뭐 시행은 3년 유예하지만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게 골자예요. 맞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말 이 경찰의 힘이 워낙에 커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경찰에 주는 게 아니라 독립된 외청이면 협의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론 거기에 대해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독립된 외청을 얘기하는 것도 좀 믿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상황에 따라서 좀 말을 바꾸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협의를 해보면서 한번 뭐 접점이 있으면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합의점이 나오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30일 결정을 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났다고요. 출국 전에 만난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비핵화 관련 언급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비핵화 문제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거든요. 국회 사랑제에서 박병석 의장 만났고요. 이 표현을 보자면은 남북 양측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다.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주어야 한다. 이 비핵화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한 거고요. 또 왕이 부장이 유독 이번에 신뢰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 방한한 이유에 대해서도 양국의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했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전략적 신뢰를 강화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중 이 협력 관계를 위해서 좀 제도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방안도 오늘 언급이 됐는데 이 박병석 의장이 한중 국회 간 전략적 대화를 정례화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부장이 매우 건설적인 아이디어다. 중국 외교부로서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게 한중 국회 간이니까 왕이 부장이 그 당사자는 좀 아닌 상황이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남북 양측의 일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미국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항상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 남북 당사자 간의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이 빠져야 된다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미국의 핵 억지 이런 것도 이제 없어져야 된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북한과 남한의 약간의 핵 억제력까지 포함해서 다 없애야 된다. 그 얘기를 사실 하는 건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이 입장이. 그래서 뭐 어차피 뭐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추미애 법무장관 오늘 뭐 검사들이 상당히 많은 반발을 했죠. 집단 반발이고 지금 뭐 고검장, 뭐 검사장 다들 거의 다 지금 성명을 냈어요. 같이 근데 거기 이름이 빠진 사람이 3명이에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이죠. 여기가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를 했던 곳이고 또 이정수 여기가 남부지검장이고 그리고 3명 빼고 다들 성명서를 내고 상당히 이제 반발을 세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추미애 장관이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먼저 추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썼고요. 그러면서도 윤 총장의 비위가 심각한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조치가 총장의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고요. 특히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이걸 고려해서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 지시에 따라 판사들에게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를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배포했다는 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에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일선 검사들에게는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주길 당부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조금 다른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감찰위원회를 빼먹은 것이 약간 좀 문제가 돼서 지금 뭐 1일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1일에 그래서 결국에는 감찰위원회를 징계위원회 전에 열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개정을 했죠. 법무부가. 그렇습니다. 네. 그전에 개정이 필수가 돼서 아니 네. 원래는 네. 이제 반드시 원래는 거쳐야 필수였는데.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임의 사항으로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었죠. 네, 최근에 개정을 해갖고 근데 이 감찰위원회 속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잘 몰랐다, 왜 다 알리지도 않고 했다라고 반발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국정조사는 어떻게 됐나요? 그 한번 상황 정리해 보면은 원래 이 민주당이 먼저 처음에 제안을 했었죠. 그 추미애 장관이 직무 정지를 발표한 그 다음 날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해서 국정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뭐 바꾸 더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둘 다 하자, 윤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 둘 다 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시 민주당에서는 이 지금 감찰 진행 중이니까 다시 좀 보자라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섰는데,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당 3명하고요, 이 야권 성향의 무소속 4명 총 110명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아예 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또 추 장관이 혹시 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조금 더 여당을 압박을 했던 건 뭐냐면, 혹시 이렇게 냈지만 만약에 윤 총장만 하더라도 받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세도 더 강해졌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향해서 이 광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이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리는 지경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인이라 하면 그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곱비 풀린 미친 말에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요? 네, 이게 근데 뭐 말실수를 한 게 아니고 공개 발언이었거든요. 공식 발언.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 원고 준비해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의도한 발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먼저 요구를 했던 거는 맞긴 한데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뭐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해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야당이 네. 이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면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이런 것도 국회에서 조사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잘못된 점들이 있는지 밝히는 것보다 그냥 정치 게임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보다는 먼저 그 앞에 법무부가 이 문제를 감찰하고 동시에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감찰과 수사를 보고 그게 철저히 이뤄진 다음에 응분의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해임하려는 거 아니었나요?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추미애, 윤석열 그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나오면 그럼요. 지난번에 네. 국정감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다른 것보다 두 사람의 말로 인해서 모든 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어떻게 뭐 설전으로 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좀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또 여론이나 이런 것도 안 좋아질 거다라는 판단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거든요. 오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도 지냈고 지난번 패스트트랙 당시에 방망이를 두들긴 그런 사람이죠. 특히 위원장이었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 두 사람을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정 운영에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2중 3중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된다. 해서 거듭 대통령에 빠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윤 총장이 지금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언제 잡혀있죠, 이거는? 네, 지금 이게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직무집행 정지를 그러니까 정지를 해달라는 거. 직무를 집행을 정지를 시켜놨잖아요. 네네. 이 정지의 명령을 정지해달라, 일시 정지를 해달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원천 취소해달라. 그러니까 완전히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이 두 개가 있는데, 무효화하는 게 이제 본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네. 그 전 단계에서 일시 정지를 해달라는 건데, 이 정지
요거 신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오는 30일이고요. 근데 이제 그날 이 양측 입장 들어보고 바로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법원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실제 본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효력을 정지시켜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좀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올 수는 있는데요. 물론 그날 안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금방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30일에 그게 있고 금방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일에 지금 감찰위원회가 있고 2일이죠? 2일에? 2일에 감찰위원회 맞습니다. 1일에 감찰위원회. 2일에 징계위원회. 네. 다음 주 초가 폭풍이 불겠네요. 네.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1년 동안 정말 박정호 기자 한 번도 안 빼고 저랑 매일 같이 했었고 우리 박순봉 기자도 목금 지금 꽤 오랫동안 같이 해줬었는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네,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릴게요. 박순봉 기자님. 저 오늘 오기 전에 한번 봤더니 그 원고를 쭉 봤더니 작년 10월 25일에 처음 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넘게 생각보다는 그러네요. 했고 목금 꾸준히 한 건 또 한 몇 개월 정도 됐는데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참 아쉽고요. 근데 좋은 분들하고 좋은 청취자분들 만나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했고요. 박정호 기자님. 네, 저도 한 1년여 정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매일 그러니까 평일 저녁마다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영광이었고요. 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두 분 덕분에 무사히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결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야기를 먼저 나누기 전에요. 수능 시험 관련해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0951 혹은 TBS 앱을 통해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인터뷰 중간에 차관님께 직접 물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차관님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지금 연일 500명대거든요. 자, 이 수능 예정대로 잘 치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예, 그 수능을 치겠다고 그 응시 원서를 낸 우리 학생과 재수생 또는 N수생이 전부 49만 3,433명이 됩니다. 네. 저희들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시도교육청하고 질병관리청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이 학생들이 수능 응시생이 하나도 남김없이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진자이거나 또는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도 또 기타 다른 응급한 상황에 있는 어떤 다른 질병에 있는 우리 수능 응시생도 사전에 잘 저희하고 신고를 하시고 지도를 안내를 받으신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수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 뭐 특별한 지침 내리신 건 있으신가요? 예, 그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어저께부터 전부 그 원격 교육으로 이미 들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더 이상 그 고등학교에 확산되지 않도록 원격 교육으로 들어갔고 또 일부 중학교의 경우에도 이제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네네. 경우에도 원격 교육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수능 응시생뿐만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온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모두가 이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십사는 그런 안내를 어제 우리 교육부총님께서 간곡하게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했고요. 또 네. 학교에도 그런 안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원격 수업에 들어가고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학원에 간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자, 뭐 어떻게 이 학원에서 사실 근데 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예, 학원도 마찬가지로 어저께부터 원격 교육으로 전환해달라는 그 권고를 강력하게 했고요. 네. 또 학원도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임용고사에서 여러 그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생긴 거를 잘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원들이 원격 교육으로 전환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방역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학원에서 감염자가 생긴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벌써 2개 학원이 공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 밀집된 공간에서 지금 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사장이라는 네. 곳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 공간 확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공간 확보를 하고 계신가요? 예. 작년까지는 한 교실에서 28명이 시험을 봤는데요. 네. 금년대는 24명이 시험을 봄으로써 좌우의 그 거리 간격은 대체적으로 그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요구하는 거리 간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앞뒤 간격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가림막을 전부 설치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매 시간마다 그 환기를 하도록 했고 점심시간도 사실은 환기를 하고 식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환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들이 아침에 시험을 보러 왔을 때 발열 체크라든지 증상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지침을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왔는데 아침에 발열 체크를 하고 했을 때 혹시라도 좀 약간 의심이 간다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걱정하시지 마시고 발열 체크라든지 또는 기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학교에다 신고를 해 주시고요. 또 발열 체크에서 이제 37도 이상으로 높은 열이 나는 경우가 이제 체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별도 시험실을 보통 3개에서 6, 7개까지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수능 응시생들은 별도 시험실에서 아까 그 보통 시험실은 24명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네. 이 별도 시험실은 크기에 따라서 이제 4명 또 많이 들어가면 6명, 7명씩 들어가서 충분히 앞뒤 좌우 거리를 띄워놓고 또 방호복을 입은 우리 감독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감독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런 증상이 있는 수능 응시생들은 꼭 사전에 신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침에 그 시험장 학교 시험장 가면서 학교에서, 예,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그 전날 자가격리자라든지 확진자로 분류가 돼가지고서 연락이 간 수능 응시생들은 별도 시험장으로 가게 됩니다. 네네. 그건 그 전날까지 자기가 갈 시험장을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 시험장을 꼭 가야만 됩니다. 자가격리자인데 네. 원래 정해진 시험장으로 가게 되면 입장이 안 됩니다. 그거를 꼭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뭐 자가격리라든지 아니면 확진 판정을 만약에 받게 되는 경우는 따로 별도의 시험장이 있어서 그곳으로 꼭 가야 되니까 확인을 하고 당일 아침에 발열 체크를 하거나 뭐 기침이 나거나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그 학교에 바로 신고를 해서 따로 거기에 마련된 곳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보통의 학생들은 일반 시험실 정해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여러 증상이 생긴 학생들은 자기가 정해졌던 그 시험장 그 학교에 가서 별도 마련된 시험실에서 네네. 부실에서 보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가격리자는 다 일일이 어디로 오십시오 하고 안내가 될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유의해가지고 부모님 차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정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119 차를 이용해서 별도 시험장으로 꼭 가셔야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확진자는 당연히 확진이 된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먼저 여쭤볼게요. 4133번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점심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질문하셨어요. 이게 점심 먹으려면 네.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요. 네. 해마다 그 수능 보는 그 날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자기 개인 도시락을 먹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가림막이 돼 있는 그 교실에서 도시락을 먹되 대화를 하지 말고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자기가 가져온 또 물을 챙겨서 먹도록 그렇게 하고요. 점심시간에 시작과 끝에 환기를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도시락을 먹지만 대화는 하지 말고
환기하는 거에 잘 따라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가림막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시험지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기가 네네. 좀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뭐 밑에 약간 예, 예. 구멍을 내주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그 구멍으로 이렇게 접어서 넣으면 그 좀 넓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건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 충분히 또 그 좌우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 구애받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평소 네. 실력을 그대로 발휘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만약에 정말 만약에 수능 전날에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시간이 네네. 좀 걸리는데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결과를. 예, 예, 바로 그 사항이 중요한데요. 네. 이틀 전 또는 3일 전까지는 그 선별 진료소라고 그러죠. 병원이라든지 보건소 어디든 가서 진단을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네. 전날은 꼭 보건소를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날 중으로 그 우리가 수능 응시생 명단을 우리 교육부도 가지고 있고 또 질병관리청에서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네. 저는 수능 응시생입니다 하고 말씀만 하시면 그날로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날은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전날 의심스러우면은 보건소에서 꼭 검사를 받으시라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 바로 그날 그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수능 샤프가 있잖아요. 근데 예. 지금 인터넷 쇼핑몰에 이 수능 샤프가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능 샤프가 진짜 수능에서 쓰이는 샤프가 맞나요? 그거는 저도 사실 모르는 비밀입니다. 아, 왜 그러세요? 그러냐면요. 네. 예. 그런 기사를 보셨겠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네. 또 다른 시험에서 샤프 모양의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소위 컨닝이라고 그러죠. 부정행위를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꼭 수능 네네. 시험이 아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샤프 펜슬을 미리 공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미리 공개를 하게 되면 그 모양과 똑같은 그런 카메라를 가져가서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생길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미리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특히 뭐 학부모, 수험생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야말로 12년 동안 공부해온 것을 내주 목요일 날 이제 한꺼번에 풀어 놓으셔야 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차분하게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평소의 실력을 잘 발휘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건강에 특히 유의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남은 일주일 동안에 다중이용 시설을 간다든지 또는 밀접된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러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가족들께서도 남은 며칠 동안만큼은 모임에 가신다든지 또 친척 간에 왕래를 하신다든지 이런 걸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차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가족들도 함께 모두 방역에 주의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인터넷을 달고 화제 뉴스 알아보는 시간 클릭 핫 뉴스입니다. 이브닝쇼의 공식 미남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다른 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왜요? 공식 미남이라 다른 남자 기자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들었어요. 아이 몰라. 네.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소식부터 알아보죠. 조금 마음이 아픈 소식인데요. 네, 대만에서 이제 이메일 편지 한 통이 날라온 네. 소식인데
제목은 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그 최근에 한국인 음주운전 차량에 한 대만 유학생이 네. 치여서 사망을 했어요. 어떡하나. 네, 그 부모가 한국 판사에게 보내는 손편지를 한 신문사에 보냈더라고요. 그 신문사가 이걸 공개했는데 그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려서 한국 국민을 향해 또 동참을 호소했거든요. 네네. 그 대만 유학생 정일인 28살 학생이고 그 어머니께서 26일에 우리 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음주운전자 엄벌을 요청하는 손편지를 보낸 겁니다. 어떤 내용이 좀 자세히 담겨 있나요? 일단 딸을 아는 모든 사람이 한국 정부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도록 탄원해 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하는 영문 편지를 보냈고요. 제 유일한 딸 아이는 경솔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횡단보도에서 치여 죽었다. 저는 이 음주운전자를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딸 아이가 차에 치였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라든지 이렇게 참 딸을 향한 굉장히 구구절절하고 마음 아픈 내용들을 쭉 쓰셨어요. 근데 이제 뼈가 있는 게 음주운전자를 꼭 엄중하게 처벌해달라 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법관님께 유일한 부탁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살인자에게 가장 엄중한 형벌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정의와 공정함을 우리 딸과 우리에게 되돌려주기 바란다. 이렇게 좀 강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모르셨다면서요? 그 한국에 이제 딸이 그렇게 됐다라는 소식을 두고 한국 오기까지는 음주운전 차량인 걸 또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신학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한 대학교에서 신학 네네. 박사과정을 받고 네네. 있는데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취인 뒤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숨진 건데 이거를 이제 또 무남 동료인데 한국에 와서야 도착해서야 그 사실을 또 너무, 알았다고 해요. 현재 이 청원 글이 오늘 오후 기준으로 어제군요. 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경찰서에서는 이 운전자를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달아서 검찰에 구속 송치했는데 이 가슴 아픈 사연 또 타국에서 딸을 잃은 부모님의 어떤 그 마음들을 굉장히 이 글을 읽은 분들이 댓글로서 좀 사죄를 하고 이제 함께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아유, 참 속상하네요. 네. 다 키운 딸인데 이게 타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망했으니까. 예.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네. 이게 이제 제목은 로맨스 찾다가 쇠고랑 찬다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한 남녀가 이별을 해요. 뭐 몇 달 안 돼서 못 잊을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남성이 무턱대고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서 이제 비밀번호 같은 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면은 이것이 이제는 범죄로서 처벌이 된다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전 현재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최근에 크게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2019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한 사례 중에서 주거 침입이 585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20% 늘어난 거고 그래서 이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범죄 검거 현황을 보니까 스토킹과 주거 침입을 포함한 경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연인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참.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게 저는 약간 의아하고요. 그쵸. 이게 스토킹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범죄다. 이거는 엄벌하게 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법률 제정에 나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가지고 사실은 장난 전화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았었대요.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그 법률 제정에 나선다는 소식이고요. 정부가 예고한 법률안 보면은 이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됐는데 그 이제는 그 현재 집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공동 현관 있잖아요. 거기만 열고 들어가더라도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게 바꾼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헤어졌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내 집안에
전 남친이나 이렇게 맞아요. 와 있다. 그거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 게 집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면 그게 이미 공포스러운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공동 현관부터 차단을 한다니까 네, 훨씬 더 안심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그동안 뭐 그런 일 많았잖아요. 신고는 계속 하는데 막상 어떤 해코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경찰서 그냥 갔다가 그냥 바로 풀려나는 경우.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폭행이라든지 사망 사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저는 3년도 좀 약한 것 같아요. 3년도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한국어 관련 소식인데요. 네. 그 최근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립국어원이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을 제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좀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의 어떤 표준을 마련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인도는 7월에 러시아는 10월에 한국어 교과목을 채택했고요. 지난 17일에는 2020년 베트남 세종학당 워크숍 중에 베트남 정부의 한국어 교과목 채택 계획 발표 등에서 이 한국어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좀 배우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6개 요소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구성 요소를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성취 기준을 6개 등급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토익이나 이런 거 따듯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한국어 뭐 이런 교육 과정과 시험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시험을 보면은 저는 잘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 시작했는데. 아, 가끔씩 외국인들 이제 TV 프로그램 나와서 한국어 우리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드는데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요. 네. 아주 오랜 시간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됐어요. 우리 전민기 팀장님. 얼마나 됐나 사실 잘 모르겠네요. 몇 개월 안 한 것 같은데. 네, 전민기 팀장님께서 그래도 짧지만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소식들 전해주셨는데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좀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라 이제 김지훈 박사님하고도 이제 좀 말을 좀 터볼까 했는데 이별을 하게 돼서 뭐 돌고 돌면 만나겠죠. 방송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뭐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TBS 청취자 여러분은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합니다. 네. 공식 미남으로 인정해 준 분은 없었어요. 그냥 오프닝에만 써 있었고 제가 댓글을 봐도 없는 내용이었지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전민기 팀장님 나오시고 그러면은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 갑자기 유튜브에 동시 접속자 수가 막 늘어나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렇다면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공식 미남 타이틀을 받아들이기로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클릭 한 뉴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세상 속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경제정치학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정치경제학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학하고 경제학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걸 공부하면 정치경제학이라는데 경제학을 공부하셔갖고 경제정치학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네, 사실 이브닝 쇼에서 가장 인기 많은 코너가 이 코너거든요.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출발할 때 이렇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굉장히 그 뜻밖입니다. 뭐 인기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아니요, 정말 인기 많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도 가장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선풀만 달리는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로 인기가 많은 코너였어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요. 오늘 김지훈 박사님을 갖다가 오늘 좀 인터뷰를 할까 좀 생각 중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 좀 그래야 되겠는 게 우리 코너 제목이 내일의 세상인데요. 내일의 세상을 갖다가 저같이 애매한 사람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김지훈 선생님이 미국에 유학했어서 미국 정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정당 정치와 관련해서 선거 여론조사 이쪽의 전문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방송 활동을 매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내일의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방송이고 뭐 그러니까 김지훈 박사님한테 그동안 하실 얘기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진행자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이런 역할에 치중하셔야 돼가지고 저도 막 침을 튀기면서 막 떠들긴 했습니다만 되게 민망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뭘 또 안다고 또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꾸로 좀 역할을 바꿔서 제가 좀 여쭤볼까 합니다. 그래서 김지훈 선생님이 가지신 생각이라든가 이걸 얘기하면서 내일의 세상이 어떤 것일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잔소리하지 마시고 빨리 좀 대답을 해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 방송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셨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통계 숫자라든가 이런 걸로 주로 양적인 그렇죠. 관계로 주로 만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의 쟁점이라든가 또 이렇게 청취자들이 보내는 사연을 듣다든가 이러면은 이른바 질적이라고 불리는 그 세상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방송하면서 드신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게 내일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미래를 막 바라보고 산다기보다 사후 분석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했던 학문도 그렇고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를 이제 주로 숫자를 가지고 뭐 흔히 말하는 회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유가 되는 그 변수를 찾아내고 뭐 이런 걸 주로 했던 사람이라서 사실은 홍기빈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나 이런 부분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그냥 바라만 보고만 살았구나. 이런 게 되게 많았고요. 그 숫자나 통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숫자에만 매몰돼 있다라고들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고 또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죠. 네, 실제로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이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거든요. 의미를 찾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숫자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정확히 여기에 연결돼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나가면서 한남대교 같은데 이렇게 건너다 보면은 그게 있어요. 어제 서울 시내 교통상 사고 내용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나오죠. 네, 사망하고 그리고 부상.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사망이 없는 날도 있고 뭐 1명, 2명 있는 날도 있고 부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70명에서 많으면 정말 100명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숫자에 불과하지만 저는 항상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이 뭐 79명이라면은 이 79명의 개인들의 삶들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부상이라고 얘기를 딱 하면은 사망은 아니니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어제 이후로 어제 이전과 어제 이후의 그 사람의 삶은 완벽하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숫자를 보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일이고 그걸 해온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질적인 이야기들 만나는 것도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머릿속의 숫자와 그 숫자 뒤에 숨어 있었던 그분을 만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든 때가 있었죠. 그렇죠.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했던데 사회라고 하는 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인생의 다발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인생의 다발? 뭐 구조니 뭐니 복잡한 개념 쓸 거 없이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꽃다발을 만들듯이 막 이렇게 섞이는 과정이다라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79명이 사망했다. 그 사연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인생의 다발인 거죠, 뭐. 네, 팔만 원이 조금 부러지고 만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큰 부상을 당해서 뭐 사망은 아니지만은 계속 병원에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아려오면서 이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 뭐 통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살아요. 저는 미래를 막 바라보고 해안을 가지고 이런 거 없어요. 숫자 다루시는 분들이 질적인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 그 사회과학 한 사람들 다 압니다. 근데 그 점에서 보자면은 올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통계 조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드문 일들이 벌어졌는데 올해 일단 그 코비드19라고 하는 그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또 이렇게 지금 정권 교체가 거의 이루어졌는데
이 사태를 이 두 굵직한 사태를 보시면서 그동안 하시고 싶었던 말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다시 꺼내서 봤어요. 예. 그 리차드 홉스테터로 제가 홉스테터. 네, 예. 홉스테터의 반지성주의, 미국의 예, 예. 반지성주의 책을 다시 봤는데 보면서 예전에 봤을 때도 예. 맞아 그런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조금만 그 맥락을 설명해주면 그 리차드 홉스테터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지성사가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우파 좌파를 갖다가 설명을 할 적에 미국의 그 끊임없이 어떤 그 배운 사람들 그다음에 대학 나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대중적으로 펼쳐져 있고 이것이 미국의 반지성주의 어떤 사회적 기초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게 예. 이제 건국 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됐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이 미국에 와서 이 나라를 건국하고 했던 사람들 자체가 일단은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와서 그게 맞다고 믿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한 어떤 메인스트림의 어떤 사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론이라든지 거기서 통하는 지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믿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울뚝배리라고 그러나 고집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읽으면서 이게 뭐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느 사회나 사실 이런 게 존재하지라는 생각도 예. 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예. 과학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게 그렇죠. 더 도드라지는 현상을 보이긴 했는데 뭐 코로나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지성에 대한 불신 예. 이게 굉장히 심해졌구나. 그리고 이런 식의 재해는 사실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네, 좀 철들고 나서 겪은 걸로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 예.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적인 재난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닥쳤을 때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예. 그랬을 때 어느 사회에서나 이 반지성적인 예. 행동도 많이 나타나고 반지성주의적인 사조도 많이 나타나고 전문가들도 믿지 않고 예. 이런 게 굉장히 쉽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예. 저도 무서웠습니다. 사실 올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금 그 김지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뭐랄까요? 그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 거센 파도들이 막 섞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김지훈 선생님께서는 저희 이렇게 그 방송 진행하시면서 왜 앵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앵커가 원래 그 배에서 그 닻을 내리는 네.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막 뭐가 사실인지 애매할 적에 이렇게 방송, 특히 공중파 방송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뭐가 사실이고 뭐가 중요한 문제인지를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생각을 정리시켜주는 그야말로 닷 앵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원래 이 역할인데 그 역할을 오래 하셨습니다마는 그 올해처럼 그 전 세계 앵커들이 힘든 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이냐, 뭐 트럼프는 뭐라 그러고 또 백신은 뭐라 그러고 등등인데.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힘든 문제가 저게 있었죠.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도 뭐 하셨지만 지금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이른바 대한 매체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목소리를 뭐 공중파 방송에서 낸다 하더라도 지금 막 섞여 버리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파도가 거센 상황에서 이렇게 앵커로서 이렇게 그 배를 헤쳐나간다고 그럴까요? 방향을 잡아 나가는 데에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뭐가 사실이고 뭐가 유용한 정보고 뭐가 의미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생각이 뭐 드셨을 것 같은데 이게 내일의 세상 문제랑 관계가 많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일단은 교육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은 것 자체가 항상 의심하는 거잖아요. 의심하라.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의심을 해야 되고 바라보는 것도 의심을 해야 되고 그 뒤에는 이면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도 의심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앵커로서 뭐 하나의 중심을 잡고 이게 맞다라고 전달을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사실 느껴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태생이 그런 거예요. 제가 예. 뭐 사실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트레인이 된 거니까 예. 사실 뭐 우리 홍기빈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 당했잖아요. 아유, 저는 뭐 돼지고기밖에 관심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무슨 얘기 순댓국? 순댓국밖에 관심 없습니다만. 예. 그래서 최대한
메인스트림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게 본분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예. 메인스트림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도 굉장히 모호하기는 해요. 그럼 기준 그게 메인스트림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네가 여기가 메인스트림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왼쪽에 있는 것이 맞다. 아니면 사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메인스트림이다. 그건 누구나 강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활자를 보고 선택을 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아요. 방송을 듣지 않고 되도록이면은 이런저런 기록들이라든가 기록을 보고 나와 있는 문서들이라든가 이게 좀 약간 저도 이제 여기에서 뭐 뉴스를 전달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하려면은 일단은 이제 뭐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지식이나 뭐 정보를 접할 때 방송을 통해서 접한다는 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목소리라는 것이 신뢰를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판이나 이런 걸 할 때 항상 그 녹취록이라고 해서 글로 된 것을 보잖아요. 녹음을 된 것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글로 된 것을 본다는 것이 그래도 뭔가 중립성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뭐 스스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얻거나 할 때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다든지 하는 방법 말고 글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알겠습니다. 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제가 저기 뭐 어떻게 뭐 박사님한테 뭐 반론을 저도 뭐 사실 똑같습니다. 제가 박사님 하시는 방법이랑 저도 똑같은데 제 의문이기도 한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활자의 우상이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요. 활자의 우상 문제는 뭐냐면은 옛날에 그 베이컨이라는 그 철학자가 여러 가지 뭐 그 오류의 우상을 얘기를 했는데 활자술이 일반화되고 특히 지금같이 그 인터넷 때문에 이게 하이퍼 텍스트 이걸로 해가지고 누구나 다 이렇게 그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별의별 게 다 문자로 유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자의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사방에서 창궐하고 있다는 그 문제에서 뭐가 진짜냐를 가르는 문제가 있고 하나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옛날에 미국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진리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그 will to believe라고 정의한 적이 있어요. 믿고자 하는 의지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모순적인 얘기인데 아주 나쁘게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자 하는 얘기를 하면요.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아까 그 여러 가지 의심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지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아주 절박하거나 아주 화가 나 있거나 할 적에는 뭐 의심이고 뭐고 다 귀찮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얘기를 갖다가 하면은 그냥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1, 2년 사이에 벌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냥 믿고자 하는 얘기,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 뭐 트럼프가 마음에 들면 트럼프를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막 쓸려가는 상황을 보면서 힘드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믿고자 하는 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치 심리학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예요. 특히나 이제 뭐 우리가 투표 행태라든지 뭐 아니면은 정보를 얻는 행태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뭐 디렉셔널 리즈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항상 확증 편향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바로 계속 그냥 자기 믿음이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새 같은 때는 특히나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게 알고리즘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인도를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가면은 굉장히 편해요. 제가 엊그제 유튜브에서 중국 영화 그 이연걸 나오는 거 하나 봤다가 오늘 그거 그냥 중국 영화만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아주 망신을 당했는데 아빠 맨날 이런 거 보냐고. 아직도 이런 걸 보냐고. 아직도 이런 거. 아빠 몇 살이냐고 막 혼났는데 이게 이제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런 그렇죠. 게. 그게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이제 사람이 그러는 이유는 그러면은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가지고 생각하는 바가 계속적으로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확증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편한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믿는 것이 맞는 세상이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내가 뜻한 것이 맞고 그래서 모든 게 내가
옳은 세상이 돼버리는 건데. 그리고 내 생각이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관계를 맺으면 그렇죠. 더더욱 편하죠. 훨씬 편하죠. 예. 네, 논쟁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누군가 갈등을 일으키고 마찰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 내 마음에 맞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모여서 그걸 계속 강화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편안한 테리토리죠. 예.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항상 트레이닝을 받아왔으니까, 교육을 그러니까 받아왔으니까. 전통적으로는 그러면은 그 확증 편향의 오류가 있으니까 네.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혀 보도록.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 쓰던데 그거는 자기 거품에 갇힌 거라고. 그러니까 거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원래 이제 방송 매체라든가 공공 여론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되게 어려운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지셨던 것 같아요. 뭐 예.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마음에 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저를 의심하고 혹은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나 들리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렇죠. 제 자존심이 저기 이렇게 지적인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죠. 근데 방송하시다 보면 악플이 달릴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잘 방송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게 이게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매체를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악플이 달릴 때 가령 그리고 악플이 뭐 근거가 있거나 좀 이렇게 합리적이면은 생각해 볼 점도 있는데 막 이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악플이 막 있고 이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왜 마지막 시간에 나와서 이런 마지막 말을. 시간에 여쭤보는 거죠. 그거 지금 아니면 언제 얘기하겠어요. 네. 근데 네.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지는데 예. 그런 지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살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게 되고 이제 제가 그래도 여전히 책을 좀 본다는 학자적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가 가는 거라서 악플이라도 좀 되도록이면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아닌데 하는 것도 있는데요. 예. 그거는 또 그분의 의견이니까 그거를 뭐 너무 막 마음에 담고 상처받고 근데 간혹 가다가는 이건 정말 새겨들을 만한 얘기인 것 같아라는 것들도 있죠. 예. 악플이라도. 네. 그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왜 운동하는 걸 영어로 엑서사이즈라고 하잖아요. 네.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 양떼들이 너무 살이 찌면 곤란하대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울타리를 풀어가지고 울타리 바깥으로 몰아내는 거를 엑서사이즈라고 그러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하자면은 지적인 훈련이랑 비슷한 건데 너무 안락한 공간에만 있으면은 안 좋으니까 양떼들도 자기 바깥으로 나가니까 특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을 아무리 불편하고 너무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마찰을 하는 기회를 한 번씩은 가져야 된다라고 그럼요. 하는 뭐 그런 말씀을 그런 자세로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나가지 않으면은 부딪히더라도 나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예. 네, 지성인이라고 불리고 싶다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참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여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는데 내일의 세상 저도 이거 진행한 지가 지금 몇 달 됐어요. 여름에 이렇게 한 땀 뻘뻘 흘리면서 왔다가 지금 오늘 찬바람이 불던데 네. 몇 달 동안 제가 제일 절실하게 느낀 게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위기 코비드 위기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생태 위기 뭐 기후 위기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람들끼리 마음을 합치고 생각을 합쳐서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게 뚫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 영국에 있는 제 친구 하나가 얼마 전에 되게 가슴에 정말 찔리는 글을 썼는데 이 사람 표현이 이제 톡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서 그러니까 유해한 이 개인주의, 유해한 무관심 이 두 가지가 지금 문제다. 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친구는 런던에 사는데 노인들이 한없이 죽어가고 그다음에 이민자들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취약해서 거리두기를 하기 힘든 사람들은 계속 죽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죽고 다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맥주집이라든가 햄버거집을 가면은 사람들 그거 먹느라고 정신이 없고 마시느라고 정신이 없고 마스크도 전혀 안 쓰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친구가 되게 괴로워하면서 쓴 글인데 이 사회는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가 말한 이 사회는 뭐 뉴질랜드가 타이완처럼 이 동쪽에 있어 좀 더 이렇게 방역을 잘하는 나라랑 비교하면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아주 유해한 개인주의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꺼버리는 아주 유해한 무관심이 지배하는 사회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이거는 그렇다, 코비드는 그렇다 치고 나중에 기후위기에 닥치면은 사실은 전력 배급제 같은 게 실행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 지금 화석 연료를 갖다가 더 떼면 안 된다라는 그 양은 명확하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뗐다가는 정말로 기후 위기가 오겠다 싶을 때는 전력 생산이 대체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전력 배급제 하루에 몇 시간씩만 전기가 나오는 상황도 올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서로에 대해서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과연 전력 배급제를 지켜낼 것이냐. 이 상황이 오면은 가장 힘이 없고 그 기댈 데가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당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식으로 될 것이고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그 내일이 올 것이다. 이런 아주 되게 절망적인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론조사도 이게 전문적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오늘 많은 그동안 그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여러 얘기를 들으셨는데 우리 사회가 어떨까요? 이렇게 마음을 좀 합치고 생각을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참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거 가르쳐주려고 매주 나오셔놓고. 아니요. 저는 어떤 날은 그래도 우리 그 반만년 배달민족의 기상에 있지 뭐 잘 뭉칠 것이다 이런 날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보면은 이래갖고 이게 되겠느냐 싶은 때도 있는데 뭐 꼭 방송 진행자 아니시더라도 뭐 그냥 생활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나 생각을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어떨 것 같아요 내일? 저는 뭐 그래도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저는 그 공동체적인 뭐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예. 이게 굉장히 배타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를. 그럼요. 개인을 무시해버리고. 네. 그리고 굉장히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경계를 채워버리잖아요.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움베르토 에코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 우리라는 것은 그들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정당화되고 정의로운 존재가 되려면은 그들을 악마화하는 것이 항상 역사 속에 존재해 왔다. 그러니까 마녀 사냥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꼭 만든다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사회가 점점 자라나고 그래도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의식은 법이라고 생각해요. 법이요. 법과 규범. 법과 질서와 규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그 법과 질서, 규범을 잘 지킨다면 우리 공동체 사람이 될 수 있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뭐 말이 좀 다르고 이렇다고 해서 배타적으로 우리가 그들 뭐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개인적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 세대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한국 역사상. 제가 융이 2년생이라서 기억 잘하는데 80년대예요. 그때 뭐 무단횡단은 일상서였고요. 그러니까요. 버스 안에서 담배 피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법 굉장히 잘 지키죠. 우리가 질서 잘 지키고. 그래서 그게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저도 그래서 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내일의 세상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어떤 뭐 신비적인 거라든가 뭐 공동체라는 모호한 단어에 기댈 것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생각하고 합의한 법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하고 합리적으로 대화해서 그거를 모두 다 지켜내는 그 의무와 권리를 분명히 하는 세상이 그게 내일의 세상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청취자 문자에서 하쿠나님께서 홍기빈 선생님 기품 있는 선비시라고 선비까지 나왔어요. 선비요? 간장공장님께서는 참 좋은 분이시네 하고서는 점점점. 제가 선비는 아니고요. 선비족의 후예입니다. 제가. 정말
뭐 질문을 주신다고 그래갖고 뭐 이것저것 끄적였는데 하나도 나온 게 없고 일단 정말 즉흥적으로 다 질문을 주시고 답을 했는데 예. 네. 아니 오늘 저 굉장히 저 이게 따뜻하고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씀을? 제가 항상 이렇게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세상에 저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있으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쉽게 잘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최고의 칭찬인데 네. 앵커를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그동안 내일의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들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그 내일은 그 우리가 그 예측하거나 그냥 애매하게 기대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결단하는 세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까 우리 때 나가는 얘기 드렸지만은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가지고 우리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세로 같이 이렇게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여름부터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홍기빈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뵐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기빈 경제정치학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인단에서 승리를 하면 떠난다. 백악관.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26일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12월 14일에 선거인단이 바이든 당선인을 선출하면 백악관을 떠날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분명히 나는 그럴 것이다. 아하. 이렇게 답을 해서 사람들이 승복을 하나? 승복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기자들하고 문답을 진행한 게 대선 이후에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대선 승복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시점을 언급한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발언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던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고 패색이 짙어지니까 그래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자신의 거취 결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있다는 걸 내비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됐는데 다만 또 뒤에 단서를 달았죠.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라 나는 수용할 수 없고 사기 투표가 없었다면 내가 승리했었을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정말 또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마지막 추수감사절이니까 계획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처음일지 마지막일지 알 수 없다. 두 번째 임기에 처음일 수도 있다. 아무도 이번 선거가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사기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로이터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지 언급하는 걸 꺼리고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는 그나마 승복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이런 평가를 그렇긴 내렸습니다. 하네요. 네. 가장 가깝긴 했는데 결국 뒤에 단서를 달아서 빼먹긴 했는데 그래도 가장 가깝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제 처음에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었던 마이크 플린. 네. 그리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짧게 했으니까요. 22일 만에 물러났으니까. 그래서 이 마이크 플린이 그때 이제 러시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연루가 돼서 결국에는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FBI에서 이제 뭐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걸로 결국에는 이제 벌을 받게 됐는데 사면을 줬어요? 그렇습니다. 25일에 트위터 사면을 했어요. 플린의 완전한 사면을 발표해서 영광이다. 그와 가족에게 축하를 보낸다. 이렇게 밝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이 됐지만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빨리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린의 사면에 앞서서 7월에는 비선 정치참모였던 로저 스톤을 이미 사면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인물들에 대한 사면도 지금 속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한 2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자신의 측근이나 지지자를 대상으로 무더기 사면을 해놓고 가는 게 아니냐. 또 차기 정부가 자신을 기소하지 못하게 셀프 사면을 하려고 미리 그 전주곡으로 이 플린을 사면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 대한 선제 사면 할 것인가 무성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28번, 감형을 16번 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도 재임 기간 동안에 많이 단행을 했는데 대부분이 비폭력 범죄로 기소된 일반인이었지 네네. 자기 측근이나 지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굉장히 이제 구분이 되는 점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만약에 자기를 스스로 사면하면 이 권한이 과연 대통령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법적 논란이 일고 맞아요. 있는데요. 네. 뉴욕타임스는 주정부나 시 당국의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과 재정 문제를 수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 WTO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으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26일에 바이든은 동맹들의 자신의 세계무역 의제를 보여줄 기회가 있다라는 기사를 네네. 썼는데 여기서 당선인이 결정해야 할 무역 관련 이슈로 WTO 사무총장 선임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게 좀 시급하게 지금 남아있는 문제긴 하죠. 지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에왈라 후보 지금 2파전으로 좁혀진 사이에서 만장일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서 총장이 선출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 아프리카, 중국, 일본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강하게 네. 밀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유 본부장을 지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만장일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WTO는 전통적으로 만장일치를 항상 그렇죠. 이뤄내 왔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이 지금 제일 처음에 내세운 게 동맹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의 의견을 이제 무시하고 네. 유명희 본부장을 계속 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이지리아 후보를 좀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인수위 네. 관계자들이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요. 이러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걸 전해드린 거고요.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반대로 유 본부장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함께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놓긴 했습니다. 이 경우에 대륙별 안배 원칙에 따라서 중국이 사무부총장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바이든 당선인도 대중 강경책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면서 상반된 두 가지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자, 워너비 RJ님께서 전주현 누나는 예전에 소석희의 시선 집중부터 들었다고 하시네요. 매일 굉장히 한남대교를 오래. 지나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이고 출근하셨네요. 정말 박정호 기자처럼 매일매일 같이 해주셨는데 네네. 네, 짧게 한마디 우리 부탁을 드릴게요. 청취자분들께.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가장 저희가 많이 전해드린 네. 뉴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나라 안에서만 끝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가 정말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걸 정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국제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장이 별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브닝 쇼에서는 뭐 제 시간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계의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셔서 박사님 또 제작진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감사드렸어요. 이렇게 어쩜 이렇게 좋은 뉴스만 아닙니다. 해주실까 해서 지난 1년 동안 해외 여러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한 말씀 전달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엔 소장으로 안 되시고 부소장으로 방송을 마치게 됐는데 나중에 방송하시더라도 그때도 저는 부소장입니다. 소장이면 방송 못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구글 수수료 얘기예요. 구글 수수료를 원래 내년 1월부터 인상 예정이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만 좀 미뤘다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미룬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그 적용 시점을 9월 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달도 아니고 네, 많이 9월 말까지 연기를 한 것이죠. 이제 인도에서도 뭐 이런 거 인상의 적용 시점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그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고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 아직 결제 시스템이 안 돼서 그러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9월로 미룬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한국 개발자들이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겠다. 뭐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 프로모션도 할 수 있게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뭐 한국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원래는 지금까지는 뭐 음원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해서는 수수료 한 10에서 15% 정도였는데 이걸 이제 모두 다 일괄 30%로 올리겠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앱에는 바로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였죠. 근데 네. 그게 일단은 반발이 있다 보니까 9월로 지금 연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애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약간 갑자기 미국에서 이거 우리는 수수료 30% 하던 걸 15%로 반값으로 할래.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과 상생을 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애플 따라서 30%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애플이 15%라니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또 왜 그랬을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만 왜 그랬을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 안드로이드 사용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삼성과 그쵸. LG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 LG 폰들의 국내 점유율이 있다 보니까 전체 중에 63.4% 그러니까 훨씬 더 애플보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국감에서 나왔었던 뭐 구글 갑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정치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상장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맞아요. 있었던 네.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게 원래는 며칠 전이죠. 26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 회의 때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오고 며칠 지나서 지금 이제 우리가 9월까지 유예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로 지금 날짜가 지났는데 상장이 안 됐죠. 이제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어쨌든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뭐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건지 하여튼 네 어쨌든 이 구글 갑질 방지법은 좀 지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유예지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해석되는 데에 따른 다른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자평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갑질 방지법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 미루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중에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9월까지 네. 미뤄졌으니까 좀 더 법을 구체화하겠다라는 얘기이고요. 뭐 산업계 정치권은 역시 뭐 일단은 환영이긴 한데 이거 이렇게 되면 결국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법안이 이제 상장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애플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고 그러다 보니 반발이 커지니까 이거를 이제 갑자기 이제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른바 꼼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왜 이 30%라는 룰이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하다 거예요. 보니까 30%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뭐 아무리 이게 10억 미만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10억 네. 매출 미만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30%를 15%로 어떻게 이렇게 뭐 통큰 할인도 아니고 뭐 이런 뭐 통큰 뭐 치킨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갑자기 절반으로 할인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런 분석이나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향후 이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면 30%에 대한 어떤 비율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뭐 이런 이유들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 네. 유튜브에 광고가 많이 붙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광고가 붙는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자기가 광고를 붙이고 그 광고에 대해서 수익을 얻어간다. 네. 그런데 이제 광고에 대해서 수익을 얻기 전, 그러니까 내가 뭔가 구독자가 모이지 않거나 네네. 이른바 이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 채널에 있는 영상에 광고를 못 붙여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구글이 정책을 바꿔서 그런 사람의 거에도 구글이 스스로 광고를 붙일 수 있게 지금 이제 정책을 바꾼 겁니다. 엥?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제 채널에 광고를 올리기가 싫은 사람이 있을 네네.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광고를 올리지 않았는데 유튜브가 자동으로 광고를 붙일 수가 있게 약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뭐 네. UCC 서비스를 국내 것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일 불편했던 게 야, 왜 이렇게 광고가 자주 나와? 맞아요. 뭐 로그인해서 뭐 3분짜리도 안 되는 영상인데 광고가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구글이 이번에 했던 그 어쨌든 정책의 변경에 네. 의하면 구글이 스스로 콘텐츠에 광고를 걸 수 있게 바뀌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수익은 돈은 누가 갖고 가요? 수익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엔 구글이 가져간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제가 아직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제 채널에 동영상이 뭐 4,000시간 이상 안 되고 구독자 수도 1,000명 안 되시는 분들은 광고가 자동으로 붙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거 말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게 이제 구글이 결국 유료화한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그러네요. 지금 나오고 있는 유료한 상황입니다.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보든지 아니면은 이들이 하고 있는 광고 없이 보는 프리미엄 서비스 뭐 한 달에 이게 또 이것도 원래는 한 7천 8천 원이었는데 네네. 최근에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 돈은 1,450원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 돈 내고 광고 없이 보던가 아니면 지금보다 광고를 더 많이 보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무조건 광고를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예, 약간 그런 것이죠. 미국에서 이미 한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며칠 전에 이게 약관이 바뀌었어요. 근데 네. 약관을 미국에서는 그냥 곧바로 적용을 했고요. 네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해외에서 내년 중에 적용된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언제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벌써 유튜브를 향한 좀 항의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컨텐츠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유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넷플릭스가 있든 뭐 OTT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것도 한 10,000원, 뭐 15,000원 거리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영상을 넷플릭스가 사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TV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튜브는 올리는 게 크리에이터들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그거를 구글이 한마디로 플랫폼의 역할만 하는 건데 거의 10,000원 돈이면은 뭐 이건 넷플릭스 가격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미국에서는 야 이렇게 되면은 유튜브는 좀 선택이 옳지 않고 탐욕스럽다. 유튜브 말고 다른 콘텐츠 유통 방법을 찾자라는 얘기까지 지금 미국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다른 방법은. 네, 이게 참 이래서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비싸게 가면 사람들이 대안을 찾겠지만 결국 한 번 딱 물이 들고 발이 빠지고 나서 쓸만하면은 갑자기 이제 돈을 조금씩 붙이는 이런 거죠. 말씀드렸던 뭐 프리미엄 서비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광고를 안 보려면 돈을 내든가 아니면 지금보다 광고를 더 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한 사람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근데 구글이 요새 뭐 다른 서비스도 혜택을 줄이고 값은 올리고 광고는 더 붙이고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기분이 좀 별로였던 개인적으로 제가 저희 아기 사진을 구글 포토에 다 올렸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 만들 때 공간을 무제한으로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알죠.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고 공간이 무제한이지만 결국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구글에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거나 빅데이터 학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데이터들을 이제 학습을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 무료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아기의 사진을 정말 다 올렸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사진 무료 저장 공간을 이제 15기가만 주겠다. 이렇게 갑자기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네, 실제로 이게 지금까지 사용자가 10억 명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100기가까지 올리려면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2,400원씩 내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르겠네요. 이제 좀 있으면은 5천 내라 그럴 거야. 네, 그래서 이제 SNS에 구글이 미끄이 상술을 펼쳤다고 SNS에 비난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광고나 유료 서비스가 늘어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요새 구글 왜 그래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용자가 폭증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량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땡겨오고 싶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광고를 옛날처럼 검색 광고를 많이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SNS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많이 가다 보니까 이른바 전통적인 검색 광고 시장이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사람들이 쓰니까 용량은 늘어나고 전통적인 광고로는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유료화를 통해서 돈을 벌 때가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좀 최근에 좀 유료 서비스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구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사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마디로 물 들어왔으니까 노졌자 약간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하면서 수많은 개인들의 데이터를 얻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저작권도 결국에는 본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사용자들이 올린 거에 대해서 거의 넷플릭스급의 광고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세계에서 좀 시민단체들로부터 공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향후에 뭐 유럽의 법안이나 여러 가지들도 아마 구글한테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법들도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지나갈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집중해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구글 관련해서 이제 세금 매긴다 맞아요. 이런 얘기 막 나오고 디지털세 그러잖아요. 나오고 있죠. 디지털세 나오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점점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이런 플랫폼의 힘이 거의 뭐 하나의 국가 이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긴장하고 결국 견제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모든 국가가 만들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좀 강력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신다고. 네.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이런 얘기해야죠. 언제 하겠습니까? 맞아요. 마지막에 마지막이세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정말 마지막 회의 마지막 코너시고 사실은 우리 김덕진 부소장님하고는 이 프로 전부터 같이 해왔었잖아요. 오래죠. 네, 정말 오래 같이 해오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IT 이슈는 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쉽게 정리를 하고 항상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 자,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박사님하고 전 할 때 제일 좋았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IT를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잘 알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은 잘했다 방송을. 쟤도 알면 된 거야. 네. 아니면 잘 모르시면 참 오늘 어려웠나 이렇게 했는데 참 좋은 방송이고 유쾌하고 모든 스태프분들과 함께 정말 즐겁게 저도 했었던 방송인데 정말 없어진다고 해서 너무너무 아쉽고요. 네, 정말 좋은 기회로 또 이 모든 팀들을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소장님께서 네. 자기 팀장도 보냈잖아요. 전민기 팀장.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으면 한국인사이트 연구소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저희가 좀 사세가 좀 확장이 농담이고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와 함께 여기서 같이 뭐 IT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어려운 이슈도 아주 쉽게 정말 우리가 업투데이트라고 하죠. 새로운 트렌드들 소개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김덕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Business as usual.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 사람들은 인생을 드라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드라마 같은 격정의 럭셔리를 즐길 수 있는 이들만의 이야기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살아가고 또 가끔 닥치는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만두는 바람에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또 떠나게 되신 임미인, 김연우 그리고 김가을 작가님 죄송한 마음과 함께 지금까지 같이 고군분투 해주신 것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작가분들을 위한 고용 안정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셨던 최세훈님, 이영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힘든 고비마다 마음 다잡고 방송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응원해 주셨던 많은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몇몇 분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뇌 용량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빼먹으면 서운해 하실까 봐 그저 나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에서 조용히 서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띄우는 마지막 곡입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연주와 목소리가 함께하는 라비앙 로즈 들으면서 김지윤의 이브닝 쇼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